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포스텍 연구행정 변천사입니다. 사실 대학이 최초로 이제 연구비를 중앙 관리하기 시작했고 많은 고민들이 포스텍에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1회 모임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행정이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아시는 것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연구 중심 대학의 출발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구 중심 대학 하면 교육보다 연구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인데 독일로 가서 보시면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연구 활동을 함께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실험도 같이 하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연구 중심 대학의 사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숨어 있는 부분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연구 몰입 환경, 인간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연구 중심 대학에 또 숨어 있는 사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포스텍은 처음에 학생들을 그리고 보통 대학이 4인 1실 기숙사를 운영할 때 2인 1실의 기숙사였고요. 그리고 대학원 기혼자들을 위해서 별도 숙소를 만들었고 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개교 초부터 대학원생 장학금을 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적으로도 보면 포스텍의 개교 초에는 여름에는 긴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냉방이 강력했고요. 겨울에는 짧은 팔을 입어야 될 정도로 난방이 확실했던, 그래서 이 사상에 따라서 연구 몰입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 연구 중심 대학의 출발이었습니다. 보시는 게 이제 저희가 산이 있던 것을 깎아서 포스텍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게 학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사진이고요. 또 하나 했던 것이 연구자들에게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 자리에 주인공이 없는데 미래의 한국 과학자,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가 포스텍에서 나온다면 그분의 흉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리겠다라는 것이 포스텍에서 제시한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초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도 이제 실시를 하게 됐는데 거의 황무지 같은 상태였습니다. 보통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들이 개인 계좌로 연구비를 받으시고 임의로 사용을 하시고 연구 결과물을 만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관리한다. 많은 불만들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시작을 하면서 연구 간접비라는 것을 징수를 합니다. 교수님들이 단순히 이제 실험하시고 그런 것에서 뭐 재료비를 사용하시겠지만 전기도 쓰시고 공간도 사용하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접비를 징수를 했는데 개교 초에는 국가 과제는 10%, 산업체 과제는 20%를 총 연구비 기준으로 징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게 교수님들이 좋아하셨을까요?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니네가 무슨 근거로 이렇게 돈을 떼가느냐, 네 연구비를 왜 건드리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간접비라는 것을 산출을 해냈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대학에서 간접비 산출했을 때 약 한 58% 수준으로 숫자가 나와서 이건 너무 높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했던 것이 한 30% 정도로 조정을 했고 그것이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간접비 산출하는 그 기반이 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시작을 했었고 그다음에 연구 간접비 배부 기준도 자 이제 대학에서 간접비 전액을 가져가게 되면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 주로 이제 학과죠. 학과 쪽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러면 교수님들을 지원해드리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돈으로 그분들을 지원을 해드려야 되느냐.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징수된 간접비를 대학과 연구를 수행하는 부서
그래서 1년간 돈을 잘 모아뒀다가 다음 해에 이제 쓸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드리는 제도를 만들었고, 배부 기준은 대학이 80%, 연구부서는 20%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독립시상기관은 이제 50% 이렇게 됐었죠. 그럼에도 이제 계속되는 고민들이 또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연구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국가기관까지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보다는 소진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집행들을 많이 하기 시작하셨어요. 시약을 미리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기자재를 뭐 구입한다든지, 하여튼 어떠한 형태로든 교수님들이 이 연구비를 이제 집행을 막 서두르고 그러셨죠.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그런 고민들, 또 하나 이제 연구비 수주를 잘할 때는 학생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내가 수주를 못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 또 장비가 오래되면 고장 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이제 연구자들의 고민, 대학의 고민,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때 당시에 대학에서 내부 위탁 관리 제도라는 걸 만듭니다. 연구비 잔액을 교수님들 과도하게 쓰지 마시고 저희가 별도로 적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제도를 만들어서 실행을 했었고요. 장비 같은 경우는 장비 사용료 제도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포스텍은 대학이 조직적으로 자금 유용을 하는구나, 공급 유용을 하는구나, 이런 오해 때문에 거기에 소명하는데 굉장한 애를 먹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잘 아시겠지만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제도라는 것을 정부에서 만들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 관리제 시행 기관이 되면 교수님들이 그냥 예산에 반영하는 대로 전부 인건비를 인정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했던 장비 사용료 제도도 지금 보시면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 관리 제도라는 것으로 정부에서 표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이 걸어갔던 길은 어떻게 보면 개척자의 역할,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쯤에 또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대학의 재정 자립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학협력단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까는 독일이었지만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의 사례를 보니까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사업화를 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에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가면 그러한 수입들이 이제 대학 재정에 도움이 되는 사례들. 또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MIT의 링컨 랩은 굉장히 많은 재정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00년 초반쯤인가 한 1조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그러면 우리도 만들어 보자, 그렇게 했는데 딱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보면 공익법인이 그 회사 주식의 5% 이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의 지금 산업자원부죠, 산자부 장관이 오시면 건의하고, 교육부 장관이 오시면 건의하고, 또 대통령한테도 건의를 하고 해서 마침내 그 법을 바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포스텍이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단서 조항이 붙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20대 대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서 그 법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텍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하다가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법인이 만들어진 법인에는 기술 취주 회사를 만들어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영업을 해서, 또 아니면 실험실 창업을 통해서 초기부터 그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상장하면 생기는 그 이익들을 그대로 대학에 흡수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대학과 협력해서 산학협력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오늘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단의 설립 배경이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 지주 회사도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거 말씀드리면 지금 수익사업 연구비 과세하는 배경,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8년에 IMF가 왔죠. 그래서 세수가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세청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두 가지를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그때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봉급생활자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신용카드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거의 대부분 지상 위로 올라왔죠. 근데 반대급부가 생겼죠. 이 신용카드의 남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되거나 여러 가지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 직장 생활 시작하신 분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는 현금 카드 쓰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가 주는 소득 공제 혜택보다 현금 카드를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이건 개인의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 보면 대학에 이제 지장을 주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연구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 전까지 보니까 교수님들이 1,000만 원, 뭐 많게는 또 5천만 원, 1억 뭐 이런 돈들이 교수님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데 한 푼도 안 내는 거죠, 세금을.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연구비를 교수님 개인한테 줄 때는 세금을 떼세요. 사업소득으로 해서 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그러면 세금을 떼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근로소득으로 징수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그랬는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전국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서 무마를 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연구원들의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세요. 단 교수님들의 인센티브는 기타 소득으로 하세요라고 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 진행된 것이 그러면 기업이 이제 대학에 주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한 게 이제 부가가치세를 넣는 겁니다. 대학에 줄 때 부가가치세를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과표나 이런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연구비에 대해서 이제는 부가가치세를 내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대학들에서 이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이 주는 연구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그러면 낼 것이냐? 그래서 애매한 이야기를 하죠. 수익성이 있는 연구비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 수익성이 없는 연구비는 면세를 하라. 그래서 지금 포스텍에서는 대학이 지금 정부기관으로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고 있고 산업체에서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수익사업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비 과세되고 수익사업 연구비라는 것이 생기게 된 그런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구관리 절차가 저희가 2000년에 새로운 시스템도 만들고 하면서 당시에 학과 행정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진 배치죠. 대학에서 연구 행정하던 것을 모든 교수님들이 계신 그 학과 그 현장에서 최대한 스포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학과 행정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연구 행정 담당자들을 한 명씩 배정을 합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기본적인 그 역할 정립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연구 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내시면 학과나 연구센터에서 이걸 검토하고 연구지원팀으로 또 넘어가고, 연구지원팀은 또 연구비 지원기관과 협의를 해서 계약 체결하는 것들. 그래서 이러한 흐름으로 흘러가면 문제가 없이 모든 일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에 맞춰서 프로세스를 정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쯤에 이제 ERP를 저희가 구축을 하게 되는데요. PS 모듈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ERP를 저희가 도입하는 것은 시스템 내에 표준화된 프로세스, 선진 프로세스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SAP의 PS 모듈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진도 관리하거나 또 프로젝트의 예산을 관리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는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화된 어떤 프로세스를 저희가 반영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2000년 초에 반영했던, 우리 만들어졌던 그 프로세스를 그대로 시스템에 개발해서 붙여넣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뭐 아시아 최초 학사 ERP를 구축했다, 뭐 정부 연구비 관리 인증 획득했다, 좋은 이야기들도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그러니까 7, 8년 전에 프로세스를 그대로 녹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오고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개선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부터 저희 대학의 연구 행정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자리 걸음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포스텍에서 만든 시스템을 가지고 그대로 오셔서 시간 단축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고생해서 만든 것에서 딱 보니까 문제되는 것들 찾아내고 업그레이드해서 지금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분위기나 행정하는 것들이 저희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개척자의 길을 걸어왔고 그런 자존심이 있는 대학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도저히 볼 수는 없다, 한 단계 이제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 이제 웹 기반으로 해서 연구비 집행하고 전자증빙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화면들은 웹딘 프로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아마 화면상으로만 놓고 보면 유니스트보다 매끄럽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근데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있습니다. 우리도 유니스트가 만든 전자증빙 시스템, 그 시스템보다 약간 업그레이드 된 걸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증빙 시스템에 있어서만큼은 유니스트보다 우리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시스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고, 이 프로세스 상에서 녹여 넣은 것들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증빙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출 품위서라는 걸 또 써야 되고, 그리고 집행 전표도 또 발행해야 되고, 그러면 증빙 파일도 이제 스캔하고 업로드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통합이지 바로 이제 증빙 등록하는 것들을 원스톱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프로세스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전표 집행하고 동시에 지출 결의서나 증빙 자체를 자동 생성돼주는 그런 프로세스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요 기능을 저희가 넣었는데, 두 번째 보시면 부적정 집행하는 것들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것들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미 연구재단에서 중간중간에 집행에 어떤 좀 오류가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있을 만한 것들은 미리 정보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대학도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행관리 시스템 보시면 다섯 번째 통합이지 바로 증빙 연계라든지 RCM에서 이제 증빙 연계하는 것들을 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이제 모니터링들을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포스텍은 한 단계 레벨업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우리 나라의 지금 연구 행정이라는 부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노력하는 것들이 이 행정을 범위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업무 역량을 높여서 우리 연구자들이 정말 연구 환경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해서 노벨상을 한번 받아보자는 것이 어쩌면 저희한테 이제 주어진 소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명을 위해서 저희 대학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필태 팀장님 감사합니다.